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한 후에 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다우 지수가 장중에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관련주들 흐름을 좀 체크해 본다면 혼재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어제 좋았던 분위기가 장 후반에는 살짝 약화됐었죠. 정강 후약이었는데 밤사이 뉴욕장도 정강 후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여러 이벤트 등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좀 살아난 걸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장부터 복귀해 보시죠. 어제 상승률 자체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 가까운 상승으로 끝이 났죠. 다만 장 초반의 상승 대비해서는 꽤나 아쉬웠습니다. 장 초반에 올라갈 때만 해도 1.7% 이렇게 오르길래 이 분위기가 유지될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아쉽게도 장 후반에 탄력이 좀 줄었죠. CPI와 소매 판매 쇼크에 나름 안도를 느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필두로 해서 금리가 떨어지자 여지없이 어김없는 공식 외국인의 선물 매수, 금융투자 기관의 현물 매수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자 장 후반에 상승폭 역시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르긴 올랐는데 장초 대비해서 그리고 장초 대비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일명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하게 느껴졌던 하루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어제 장 초반의 분위기를 유지해 줬었다면 52주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올랐다라는 것에서 일단 좀 안도를 해보죠. 대기 모드에 들어갔어요. 다음 주 이제 23일로 한국 시간으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겠죠. 반도체나 AI 밸류체인 전반에 나름의 변곡을 주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기 모드 들어가 있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도 어제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약했죠. 시장 대비는. 오늘 오전에 4월 중국 데이터 등이 쏟아질 겁니다. 또 이 내용이 중국 경기에 대한 시사점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장에서는 한동안 조금 쉬었으니 가볼까 하며 일어났던 쪽이 반도체, 전력, 조선 등이 되겠고요. 우리는 쉴 이유가 없다. 화장품, 음식료, 보험 쪽이 치고 다시 한번 나갔습니다. 이쪽에서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기도 했죠. 어제장에 대한 간략한 복귀였고요. 어제 주인공들 보시면 이렇습니다. 손해보험주가 사실 가장 탄력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험 섹터 호실적과 주주 환원책 그리고 어제 이 시간 보험사들의 증권가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하루 사이에 많이 업데이트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기관의 수급 영향도 분명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보험 쪽에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실적 측면에서 생보사는 조금 타격이 있는데 손보사들의 실적은 꽤나 환입금이 많아지면서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워렌 버핏이 글로벌 손해보험사인 처브를 지분 사들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면서 손보사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화재 어제 무려 9%나 급등했네요. 밸류업 중에 하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 쪽도 강세를 나타냈고 반도체도 어제 강했죠. 물론 삼성전자는 아니었습니다. 자, 미국에서 반도체 종목이 올라가고 데이터 센터 쪽에 관심이 올라가면서 이스페타시스와 같은 데이터 센터 HBM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나갔어요. 이스페타시스가 무려 19%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3 추가 물량 요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가격 협상이 내년에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결국 PQC가 함께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4% 상승한 52주 신고가를 어제 기록했습니다. 한동안 부침 심했던 HPSP가 12% 뛰어 올랐고요. PSK홀딩스, PSK, DI, 두산,
테스나 등의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AI 전력 쪽도 구리값의 톤당 $10,000 돌파 이슈와 MSCI 8월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LS와 LS 일렉트릭 중심으로 올라갔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얼마 전이었죠. 한 3거래일쯤 된 것 같습니다. SOFC에 대해서 새로운 테마가 등장했기 때문에 알아두자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들이 어제 다 같이 힘을 냈습니다. 두산 퓨얼셀 7% 올라섰고요. 미코 같은 경우도 어제 12% 급등 흐름 보여줬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LTC 등의 종목도 강세였고요. SK 이터닉스도 어제장 10% 이상의 급등 나왔죠. 다만 이 종목은 시간 외에서 5% 급락이 나왔다라는 점 살피시길 바랍니다. 2차 전지도 LNF와 같은 일부 종목들이 반등을 줬으나 다수는 아니었고요. 일부에 국한됐습니다. 화장품은 말씀드린 대로 실적 순환매입니다. 실적 잘 나와서 올라갔다? 그러면 다음 실적 주자를 우리는 미리 보고 있어야 하는 거죠. 시간 외에서 급등이 나왔던 한국화장품과 한국화장품 제조가 어제 상한가로 거래 마쳤고요. 같이 말씀드렸던 이츠한불도 어제 11%, 실리콘2는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또 추가 상승을 기록합니다. 자, 화장품의 원료사죠. J2K 바이오도 연이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여전히 화장품은 실적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의 주인공들을 확인해 봤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요즘에 수출이 잘 나오는 쪽이 주가가 좋습니다. 명확하죠. 화장품, 변압기, 반도체, 그리고 음식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밸류업 등의 이슈와 전기차 이슈가 같이 맞물려서 완연히 실적과 수출로만 주가가 좀 반영되지는 않고 있어서 일단은 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음식료입니다. 음식료는 전통적인 방어주로 여겨지지만 최근에는 수출주로 봐야 될 정도이죠. 그중에서 라면, 김, 뚱바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삼양식품 어제 엄청난 이슈가 됐었어요.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자, 매출액 기준 57%, 영업이익 200% 이상의 급증 흐름을 나타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불닭 시리즈가 등장하고 해외에서 또 방탄소년단과 같은 국내 아티스트들이 먹는 것이 화제가 되면서 엄청난 수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명확하게 삼양식품의 전략 속에 글로컬이 있었는데요. 글로벌과 로컬을 합친 말입니다. 세계 시장에 나가서 그 나라에 맞는 형태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미국에서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까르보 불닭의 품귀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킴 카사디안과 같은 유명 인사들이 까르보 불닭을 구하기 위해서 30-40분간 운전해서 나갔다. 뭐 이런 영상이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한 여자아이가 생일 선물로 까르보 불닭을 받고 눈물을 쏟는 영상이 조회수가 1억 회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측에서 까르보 불닭을 보내줬다라는 에피소드도 있죠. 그만큼 미국에서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거고요. 갑작스럽게 원래 나와 있던 제품이 올해 들어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수출 급증을 이뤄내게 됩니다. 그래서 라면 수출 국가로는 단일 국가 중국이 압도적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거의 치고 올라온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그만큼 인기가 좋다라는 거고 라면의 그 중심에는 지금 삼양식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입니다. 8주 연속해서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한 60% 정도 올랐죠. 어제 추가 상승 2% 기록했고요. 시간 외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에 반응해서 더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모든 라면주가 좋진 않습니다. 오리온은 20% 올해 빠졌고요. 농심도 3%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죠. 농심 같은 경우는 삼양식품에게 라면 1위 자리를 빼앗긴 바도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실적에 반응해 줄지 주가 기대하며 지켜봐야겠고요. 또 하나가 빙그레입니다. 이게 빙그레 어제 장중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장 막판 직전에 갑작스럽게 뛰어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한 2%
에서 뛰어오르면서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이 숫자 위치가 바뀌었네요.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2%입니다. 장중에 그런 흐름을 나타냈고요. 시간 외에서 3% 상승으로 추가 상승을 기록합니다. 빙그레하면 유명한 제품이 바로 이 뚱바죠. 뚱뚱한 바나나. 한국 관광 가이드북에 꼭 먹어야 할 식품이라고 올라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이 종목 역시나 또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를 더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 올해 상승률은 나쁘지 않았어요. 38% 기록하고 있습니다. 괜히 음식료 이야기, 먹거리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이런 뚱뚱한 바나나나 라면 수출에 한껏 기여를 한 저희 투자뉴스 7의 앵커들이기 때문에 더 반가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세적 측면에서 그리 의미가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넣어봤어요. 어제 사주시푸드와 CJ시푸드, 사조대림, 한성기업 등의 주가가 급등 흐름을 혹은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김도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이 있죠. 보통 수출이 잘 될 때 우리가 반도체를 갖다 붙입니다. 그만큼 수출이 잘 돼요. 수산식품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초로 작년에 1조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0년도 대비 수출이 71% 증가한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 마른 김 도매 가격 한 속당 그러니까 100장이죠. 100장 단위당 10,000원의 가격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YOY 기준으로 무려 80%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 네 기업들 외에도 동원 F&B, 대상, CJ 제일제당 등이 김과 관련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김 외에 다른 먹거리들도 같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김 매출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제 강하게 반응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기준 매출에서 김 비중이 꽤나 높은 기업들이라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도 아이 엄마로서 저희 아이 먹거리 반찬 김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수요 측면에서 보시죠. 미국에서 냉동김밥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죠.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김 스낵이 인기를 끕니다. 이 시장에 한국 업체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 태국 같은 경우 태국 시장에 있는 업체들도 엄청난 과자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태국 업체가 생산하든 한국 업체가 생산하든 그 원료는 바로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 같은 경우는 비건 음식이자 할랄 음식으로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건강식품에 관심이 높아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 김 시장 점유율 내에서 한국이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요 측면입니다. 공급으로 가본다면 김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는 수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김은 온도가 낮아야지 잘 재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밖에 생산하지 못한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생산 국가가 제한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온이 급상승하면서 결국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보니까 김 생산량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온이 올라가면서 황백화 현상이 발생해서 일본의 김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상기후 현상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건데요. 결국 국내 시장의 김이 거의 다 수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의 재고가 떨어져서 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김을 더 생산해내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10월부터 햇김이 나옵니다. 10월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재고로만 먹어야 하는 상황인데 수출이 워낙 잘 되다 보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그러한 이슈에 좀 초점이 맞춰지며 김 관련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연속성을 띨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것, 주가 반영이 됐다라는 것 정도는 체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K푸드 수출이 잘 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 가운데 좀 관심을 둘 게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뉴욕장으로 갑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한 채 거래 마쳤어요. 역시나 정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출발할 때만 해도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유포리아에 대한 우려까지 나왔었죠. 유포리아는 극도의 낙관론을 말합니다. 다 좋게 인식되면서 올라갔고 다우지수가 4만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을 봤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우는 설립 후 10,000선을 돌파할 때까지 103년이 걸렸고요. 1만에서 2만 선 터치할 때는 18년, 그리고 2만에서 3만 선 터치할 때는 966일, 그리고 3만에서 4만 선 터치할 때는 87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873거래일 만에 우리가 다우지수 4만 선을 터치하는 모습을 봤는데 짧았습니다. 톡 터치하고 다시 한번 내려왔죠. 이렇게 상승분을 반납한 데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의 영향도 있었고요. 지표 문제도 조금 있었습니다. 4월에 수입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조금 등장한 거고요. 신규 주택 착공과 산업 생산이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가 또 나타났죠. 물가 오르고 경기 떨어진다,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건을 상회하면서 전주 대비해서는 올라왔으나 예상 대비해서는 부진해서 조금 해석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에 대한 우려 살짝 등장하고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했고요. 아무래도 4만 선이라는 터치, 사상 최고치를 다 터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도 같이 반영이 됐나 싶습니다. AMD가 그래도 올랐어요. 엔비디아보다 AMD가 지금은 더 좋은 선택지일 것 같다라는 울프 리서치의 의견 영향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대신 AMD로 포트를 바꿨다라고 하고요. 엔비디아는 올해 90% 올랐는데 AMD는 8%밖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 월마트는 호실적 내놓고 7% 급등했어요. 다른 소매 유통사들의 주가까지 끌어올려주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처브가 4% 상승했는데요. 스위스 보험사입니다. 손해보험사. 그런데 2분기 만에 버크셔 해서웨이 측에서 우리가 투자했다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원래 당국의 허가를 받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한 종목 정도는 보유한 것을 기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밀로 했던 종목이 바로 처브였었고 2분기가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밝혔죠. 지금 보유했던 것 지분을 금액으로 환산해 봤을 땐 한 9조 원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S&P 500 기업들 대비 그리고 다른 보험사들 대비 낮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워낙 보험사를 좋아했었던 버핏이기 때문에 새로운 행보는 아니지만 일단 기밀로 했던 종목이 풀렸다라는 점에서 처부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기도 했네요. 4% 이상의 상승이었습니다. 자, 시장이 상승폭을 줄이는데 역할을 했던 게 연준 인사들의 발언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낙관도 비관도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자 여지없이 매파적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1년 내내 투표권을 갖는 뉴욕 연은의 존 윌리엄스 총재, CPI 나쁘진 않았는데 금리 인하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다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는 메타가 유럽권에서 아동보호정책 위반 여부 조사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빠졌고요. 바클레이즈가 미국 대선 효과로 방산주 주목하자 결국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해외와 싸우게 될 것이고 국방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맥락이었습니다. 이쪽이 방산이죠. 노스롭 그루먼 혹은 로키드 마틴,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오르면서 시장 대비는 선전했습니다. 조지 소로스 펀드 측에서는 구글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알파벳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네요. AI 패러다임 얘기 어제 전해드린 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부, 곡괭이, 청바지, 그리고 가공하는 디자이너, 금반지 생산 어느 쪽이 될지 모르나 계속적으로 이 안에서 주가 역시나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스토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맥락에서 바이오매스와 탄소 포집을 좀 더
AI 에너지 쪽에 넣어야 하나 싶습니다. 어제 장중에 탄소 포집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던 이유기도 한데요. AI 열풍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탄소 배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2030년까지 무탄소 전기 사용을 요구했다라고 하네요. 무탄소 외에도 원전, 바이오매스, 탄소 포집 등을 같이 언급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일단은 체크해 두시고 시세적 측면에서 연속을 보일지 확인해 가보시죠. 연결고리 계속 이어갑니다. 시간 외에서 한 번씩 자율주행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그러다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한 노이즈가 끼기 시작하면서 싹 뉴스가 사라졌다가 다시 한번 오늘 자율주행 뉴스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앱티브와 합작했던 자율주행 기업 모셔널에 추가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GM, 포드, 폭스바겐, 애플 등이 최근에는 자율주행 약간 포기하는 분위기, 미루는 분위기인데 그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이에 맞춰서 정부 측에서 관련한 규제를 좀 완화해 주려는 움직임도 나옵니다. 거기다가 일본의 빅3 자동차 업체가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에 나서면서 SDV 시장,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프트화하는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율주행 쪽 일단 관련한 종목들 자세하게 언제나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요 정도 체크해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갈등 뉴스는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 위구르 강제노동 문제 관련해서 26개 중국 기업에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히토류 쪽 일단 같이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죠. 결국 AI 쪽 뉴스가 아직까지는 돌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도 HBM이나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꽤 좋은 시세를 기록했었죠. 어제 기판주들도 괜찮았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서 잠시 후에 AI 기판 얘기 그리고 어김없이 저전력 기판 쪽인 유리 기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삼성전기나 캠트로닉스 혹은 다른 유리 기판 종목들 YC캠 등에 대해서 잠시 후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단독 뉴스인데 삼성이 또 마하 전단 팀을 짰다라는 마하 뉴스가 나왔어요. 이 마하 뉴스가 나오면 이런 에이징랜드, 네페스아크,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쪽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발성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아직은 이 안에서 돌고 있는 뉴스들이고요. 이번 주 이렇게 다 지나갔네요. ICTK 오늘 신규 상장 있고요. 중국의 지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5월 일정 중에서는 이제 남아있는 것들 아스코 그리고 우주항공청 출범 일정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살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들과 일정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오늘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로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제약바이오가 강했죠.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8일에 브리핑 통해서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제약바이오주의 주가 타임라인. 금리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와 하향 분위기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2021년 하반기부터 주가 조정에 들어섰고요. 2022년 하반기쯤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23년 중반부터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된다라는 부담이 좀 덜어졌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분기, 4분기부터 해서 올해 1분기까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랐었죠. 약 6개월 동안 과열권에 들어서면서 단기 과열권이었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자체 기술력과 임상 데이터, 글로벌 빅파마와 계약 가능성 등등을 바탕으로 정말 많은 주요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2분기에는 금리 인하 분위기가 좀 약화되면서 중간 조정기에 들어섰다라는 게 지난주까지의 증권가 시각이었습니다. 여전히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상승 트렌드가 지속이 될 텐데 일단은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면서 섹터의 조정이 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수출 쪽에서 유망한 기업들이죠. ST팜, SK바이오팜,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거기다가 이 의료 파업 같은 부분에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다.
것으로 보이는 에스테틱 성장 기업들, 파마 리서치, 휴메딕스, 휴젤 같은 종목을 보자라는 게 상상인 증권의 이야기였고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제 장을 보면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죠. 물가 둔화가 확인됐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생물보안법, 중국의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제재를 가하는 조치인데요. 하원의 상임위 통과했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쪽의 반사수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제약바이오주가 상승 탄력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요. 신라젠이 7%가 넘게 올라갔어요. 팩사백의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알테오젠 어제 저희 5월 MSCI 지수 편입된 종목들 말씀드렸었는데요.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외국인들이 20만 주 이상 담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단기간에 또 조정 나올 수 있지만 어제 그래도 알테오젠 상승 잘 지키면서 마감이 됐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실제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기업 가치가 정말 높게 평가받을 것이다라는 증권가 전망 나오면서 어제 2%대 강세 보였고요.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중국의 가장 큰 업체죠. 우시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또 경쟁사이자 세계 1위 CDMO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수혜주로 거론이 됐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부분 발표가 됐는데요. 영업이익이 임상 비용 같은 영향을 좀 받아가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0% 정도 감소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종목별로 이슈들을 체크해봤고요. 어제 HLB 그룹주가 상당히 좋은 시세를 장중에 보여줬습니다. 가남신약, 리보세나립이 미국의 FDA 승인 거의 코앞에 두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FDA 쪽에서 HLB의 표적항암제 리보세나립, 그리고 중국의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칼레립 주맙의 가남 1차 치료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슬슬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가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보니 어제 HLB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지금 생존 기간으로 봤을 때도 그 앞서 먼저 발표했던 약물 대비해서 훨씬 더 긴 효과를 가지고 있죠. 미국 내에서 상업화 준비를 빠르게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원래 9월로 예상됐었는데 8월 중순으로 앞당겼고 중국 쪽에서 대량 생산부터 해서 값싼 가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상업화된다면 여기서 이제 수익성 클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죠. 어제 장중에 13% 급등 나왔었는데 이게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윗골이 길게 달고 1%대 상승으로 그쳤고요. 나머지 그룹주들도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많이 튀어 올랐던 것 대비해서는 하락으로 전환된 쪽도 있었다. 변동성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장에서 어떻게 좀 주가 향방을 체크해야 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허가가 된다면 이제 예상 시나리오 어떻게 써볼 수가 있을까요? FDA 품목 허가 획득했을 때 최근 5년 동안 비슷한 사례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한미약품, 셀트리온, GC, 녹십자 등등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당일에는 주가 등락폭이 한 2%대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수준이었고요. 물론 여기서 허가가 지연되는 등 불발이 된다면 당일의 주가가 급락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걸 또 길게 놓고 봤을 때, 한 달 정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 장에서 대응 전략 잠시 후에 전문가분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이러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 HLB, 그리고 학회 모멘텀이 이제 슬슬 끝나간다라는 거,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게 될 텐데요. 국내 4대 바이오 산업이 CDMO, 신약개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플랫폼 바이오, 약물 전달 시스템과 관련된 산업인데 여기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도 지속되고 있고 리스크가 적은데 나름 수익 창출력이 높은 쪽이죠. 국내 바이오텍이 글로벌 빅파마와 성과를 잘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 주목하자. 그리고 이외에도 펩타이드, 비만 치료제 이런 쪽도 같이 보자라는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섹터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탑픽으로는 셀트리온, 알테오젠, 한올 바이오파마 관심 종목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스코 2024 이제 곧 정말 다가옵니다. 미리 보는 부분으로 저희 전해드렸었죠. 5월 23일 초록 공개되고 31일에 개최가 되는데요. 올해 학회에서 관심사가 될 건 폐암이나 면역항암제, 간암, ADC, 이중항체 등등이 될 겁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이제 기업들이 초기 임상 결과 관련한 포스터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도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좋을 겁니다. KB증권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이벤트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실적 기반의 대형주부터 R&D 모멘텀과 경쟁력이 있는 바이오텍 위주로 우리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K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기업 가치 재평가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제약바이오주의 시계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심 가져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수앵커의 또 보기는 저출생 관련주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데드크로스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단독으로 어제 전해졌던 뉴스인데요. 대통령 직속의 저고위에서 6월에는 진짜로 종합대책 내놓는다 합니다. 원래 3월이었는데 5월로 미뤄졌다가 또 6월이 됐다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핵심은 일과 가정의 양립, 워라밸을 지켜가는 그러한 종합대책 내놓을 거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아가방 컴퍼니 꿈비가 거의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요. 제로투세븐부터 나머지 종목도 시세 좋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봐도 괜찮은 섹터인지 그 부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가장 뜨거운 시세를 냈던 종목군들이기도 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워라밸 하고 있긴 한데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맞아요. 대단하세요.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 또 한 주 마무리하는 전략 챙겨가시죠. 출발합니다. 웅성웅성웅성웅성 어디서 웅이 삼촌 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성웅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대해서 또 한 주 어떻게 소감을 느끼셨을지 또 전략을 짜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장초 분위기가 쫙 밀고 가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살짝 아쉬워요. 뉴욕장도 그랬고요. 그래도 큰 산은 잘 넘겼다 분위기인데 전략 어떻게 짜세요?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가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어 갈 때는 이 실적을 놓고 지수에 대한 추정치의 변화를 대입을 합니다. 그랬을 때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 대비해서 순이익 기준으로 14%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 2,700대 후반 같은 경우가 거래소 기준으로 박스권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한 2,800 중반까지는 이 상단 같은 경우를 좀 올려서 적용을 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장 안에서는 어제 시가총액 상위주보다는 개별주 쪽이 좀 강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특성상 보면 가중 방식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약하면 지수 같은 경우는 좀 탄력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같은 경우에 흐름이 좀 반대로 흘러가는 흐름이 최근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은 HBM3의 진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음에 따라 여기에 대한 진행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지수의 상황상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하락보다는 상승이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승에 유리한 장. 좋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23일 한국 시간 네. 기준으로 발표가 되죠. 그를 앞두고 AI 반도체 쪽 전력을 어떻게 짜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힌트해 주세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삼성전자는 5일간 이제 약간 음봉, 그리고 하이닉스는 5일간 양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선택지도 좀 관련해서 좀 더 하이닉스와 HBM에 밀접한 친구들 위주로 담아야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TSMC 같은 경우가 주가가 신고가입니다.
그런데 TSMC 실적 발표를 하고는 코어스 캐파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HBM과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캐파에 대한 부분이 서버 외 PC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 회복이 더디다 보니 네. 좀 일컬어진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을 놓고 TSMC와 연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는 HBM 관련주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는 우선 순위를 둬야 될 거는 SK하이닉스고요. 삼성전자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 HBM3E와 관련된 퀄테스트 통과. 이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HBM과 관련된 부분에 프리미엄이 부각이 되면서 한 8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는 주가가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낸드와 디램의 회복 정도를 놓고 한 8만 원 초반 정도, 이 정도의 주가 같은 경우를 형성을 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으로 다시 와봅니다. 22일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 부합 또는 상회,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컨퍼런스 콜의 톤 역시 꺾을 요인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적인 실적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으로는 HBM 관련해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필히 챙겨봐야 되겠고요. 네. 국산화 관련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던 테크윙 이런 쪽 같은 경우를 HBM 밸류 체인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더해져서 STI 같은 경우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테크윙, DI 그리고 SK하이닉스, HBM 내에서도 좀 앞단에 세워두고 체크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기판 쪽은 어떨까요? 어제 뭐 전체는 아닙니다만 심텍이나 뭐 이스페타시스나 네. 일부 기판주들 뭐 당연히 이스페타는 좀 HBM 이슈로 더 그랬지만 강했습니다. 좀 온도가 다른 기판도 많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기판에 대한 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찌 보십니까? 지금 MLB 기판이랑 일반 메모리 기판 쪽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은 월 평균 수주와 함께 올라오는 단가, 그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증설이 선제적으로 나타났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수주가 2023년에는 500억 초반 정도였어요. 네. 근데 700억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매출 볼륨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은 월 평균 수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진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냐라는 점은 수요 공급의 논리를 대입을 해봤을 때 마진은 지금 빠질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다 긍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행된 증설 같은 경우에 가동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7월 이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3분기, 4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음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간 영업이익의 체력은 한 1,000억 정도, 내년 넘어가면은 한 1,200억 정도는 돼요. 그랬을 때 시가총액이 3조 원 중반 그 이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가격 부담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만 놓고 보자면 한 8분 응선 정도는 넘어왔기에 여기에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시가총액이 3조 원 중반까지 가는지 보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대 중후반의 시가총액 이 정도를 기다려서 접근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내가 적정하게 뭐 신규 대응인지 보유자인지 영역에 따라서 좀 달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리기판 얘기 살짝만 여쭤봐도 될까요? 유리기판 뭐 어제는 캠트로닉스는 뭐 EUV 쪽으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유리기판 뉴스도 끊임없이 나오고 특히나 시장이 약할 때 약간 좀 더 유리기판이 더 치고 나가더라고요. 유리기판도 뭐 빼놓을 수 없는 한 주축인데 어찌 보십니까? 우리가 원장을 만드는 회사들은 다 해외 기업입니다. 코닝이나 쇼트 네. 이런 기업들의 주가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 기업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개발이 완료된다라고 하면은 먼저 개발하는 쪽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10% 이상의 프리미엄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한 50%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먼저 개발하는 쪽 같은 경우를 초점을 맞추면 되겠고 지금은 파일럿 테스트 단계입니다. 여기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갖춘 기업, 뭐 필옵틱스라든지 어제 강했던 캠트로닉스라든지
그다음에 소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견들이 좀 있는데 조금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반응이 있었던 종목들은 있거든요. YC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반응들이 있었는데 미리 좀 이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가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그래도 지금은 상대적으로 장비주들이 좀 강할 수 있음을 열어두겠습니다. TSV가 강했던 것처럼 사실 네네. TGV 쪽으로 압축해서 또 장비주 쪽으로 좀 추격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유리기판 저희 기억해 볼게요.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수정 앵커가 잘 브리핑을 해주셨었는데 제약바이오에는 사실 전체를 이제 통하는 괴는 뭐 금리에 대한 이슈일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각계전투란 말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은 일반적으로는 학회 일정에 맞춰서 반응들을 했어요. 과거에는 기술 수출이 나오는 기업들의 가능성을 대입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트렌드는 바뀌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항체약물 접합체 같은 경우에 종목들이 강했는데 이 부분 외에 로열티 구조가 변한 알테오젠, 그다음에 새롭게 해외에서 수주를 갖고 온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종목이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무작정 좋다란 게 아니라 다음 모멘텀의 시기가 언젠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가깝게는 7월에 이제 우리 키트루다 관련해서 삼상 패스트트랙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99.9%로 열어두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점이 존재를 하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유럽 9개국의 알리아 시밀러를 갖고 갔어요. 네. 그런데 미국의 부분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도합 한 13조 정도의 시장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존재를 하기에 짚어주신 것처럼 금리에 대한 톤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주들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데 가깝게 모멘텀이 존재하는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두 축으로 놓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올해 가장 뜨거웠던 두 종목이기도 한데 여전히 이들로 좀 압축해서 모멘텀을 살피며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면 음식료 쪽이요. 음식료 쪽에 어제 김 이슈도 있었고요. 삼양식품의 실적 이슈도 네. 있었습니다. 뭐 빙그레도 그렇고요. 음식료 섹터 내 탑픽을 골라본다면요. 단연 그래도 삼양식품 같은 경우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작년부터 계속 봐왔는데 구조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을 단행할 때 증서를 통해서 비용이 들어가면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매출 볼륨은 올라가는데. 그런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0% 중반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여기에서 피크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매출 볼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영업이익률이 10% 중반까지 올라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한계 마진의 매출을 넘어섰다라는 점입니다. 찍히는 매출만큼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보고 그러면 제2의 삼양식품을 찾기보다는 삼양식품의 주가가 레벨업 됐던 구조와 동일하게 나오는 음식료주 같은 경우를 추후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예. 어떤 거요? 지금은 딱히 있지는 않고요. 농심 같은 경우가 만약에 활약을 해서 네. 새로운 킬러 제품을 만들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음식료 중에서는 그래도 삼양식품 정도, 나머지는 가격 메리트가 있지만 영업이익률의 구조가 다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빨리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제대를 해서 뭔가 또 네. 라방에서 먹어주면 네. 엄청난 수출을 자극하지 않을까. 불닭의 시초가 사실 그거였기 때문에 한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삼양식품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김은 어떨까요? 요즘 김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김에 대한 추이는 한 2, 3월부터 계속 체크가 되어 왔는데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되지 않다가 네. 아까 브리핑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게 계절적인 요인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기간이 또 단축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공급에 대한 이슈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늘어났어요. 해외 쪽으로 수요가 늘어났다 보니까 김 관련된 종목들, 뭐 CJ 시푸드라든지 시푸드 관련 종목들은 어제 주가가 강하기는 했지만 이게 일회성보다는 지속에 대한 가능성을 네.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짧은 시세보다는 그래도 좀 시간을 가지고 시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질 홍수, 베트남 가뭄, 이런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한 기후플레이션 현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김에 대해서는 약간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CJ 시푸드, 사주 시푸드 좀 더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 짚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픽 종목으로는 자화전자 골라주셨어요. 네. 궁금했거든요. 실적평이 괜찮더라고요. 네, 실적 발표 때 1분기도 그렇고 작년 4분기도 그렇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4분기에서 1분기 넘어올 때 주가는 조정세가 나왔었어요. 이 부분은 애플 밸류 체인에 속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디바이스 판매 같은 경우가 부진한 영향을 받아서 주가는 약했는데 고객사 같은 경우가 북미의 애플 외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적의 부침이 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반기에 고객사의 스마트폰 출시, 그다음에 6월 기점으로 애플에 따라 달려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개발자 회의에 따라서 디바이스 쪽으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무게가 넘어올 수 있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간 예상 영업이익이 82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에서도 지금 영업이익으로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하기에 우리가 좀 애플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연동될 수 있지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에 증권사 보고서도 있었어요. 네. 이제 대신증권에서 목표가 4만 원 냈습니다.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이사님의 목표가는 어떨지. 네, 조금은 목표가가 강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시간을 투여한다라고 하면은 도달 가능한 가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제 조건은 애플 부분이고요. 이 개발자 회의에서 이번 이 IT 시장 같은 경우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쪽으로 넘어가는지에 딱 기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주목하면서 또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보다는 조금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낮게 보고 일단 추후에 한번 다시 업데이트해서 전략 세워주겠다라고 얘기 주셨네요. 자화전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웅 이사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